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5월 19일 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했고요. 이분은 82년생 남자분입니다. 신청 당시에 42세입니다. 만. 그래서 5월 19일인데 8월 16일, 3달 만에 매납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서울 회생법원이 좀 빠른데더니 왜 이런가. 이거는 이 당시에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부만에. 이 판사님이 이제 업무에 적응하는 게 본인이 좀 신중한 모드 끝에 한 3달 정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처음에 좀 속도를 안 냈습니다. 그래서 3달 만에 예납명령이 나왔어요. 그 이제 8월 28일 날 선고를 했습니다. 예납명령 나오면 바로 선고했습니다. 3달 만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3달 만에 면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3달 만에 선고를 받아서 좀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판사님별로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러니까 인사이동 하고서 3, 4, 5월 달에 진짜 신중하신 판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판사님도 이제 나중에 7월부터는 속도를 내서 15일 만에 선고했어요. 초반에 이때 3, 4,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두 달씩 약간의 손해를 본 건 있지만 큰 건 아니죠. 조사를 해서 이제 2달, 저도 10월 12일 날 임의한가를 신청했습니다. 환가 내용은 뭐냐면 임의한가 허가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어머니가 이제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를 하나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나가 협의분할로 갖고 누나 명의로 매각을 해서 전세 보증금 2억 6천 갚고요. 등기비용 303만 원 하고 어머니 병원비 같은 거 560만 원 지불하고 누나가 남은 돈 4,637만 원을 가져갔는데 채무자의 몫을 7분의 1 따져보니까 1,32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품 보강 결정 받고요. 이때부터는 돈 딱 들어오고서 2달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환자인 보고서상으로 특이한 거는 이분은 이제 지방 작은 시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병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친구에게 맡기고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맡긴 음식점을 자기가 안 하고 친구한테 맡기면 어떻습니까? 다 잘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를 병관하다가 좀 사업까지 접은 그런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아버님의 전세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결국은 판가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 협의 분할 그거를 이제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10월달, 12월달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속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돈은 한 1년 만에 들어왔죠. 계속 속행돼요. 2, 3, 4, 2달 단위로 4, 6, 그쵸?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다 1년 만에. 그래서 채권 조사기일 지정 신청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조사는 8월 30일 날, 9월 4일 날 했죠. 제1회 집회. 채권 15인편 요날 냈던 얘기입니다. 제1회 집회는 9월 4일 날. 1회 집회가 아니라 사실 6회 집회죠. 6회 집회고 잘못된 거예요. 6회 집회입니다. 채권 조사를 했고요. 6회 집회. 마찬가지로 이제 9월 5일부터 이게 이제 1년의 배당 절차입니다. 최초로 하는 게 관제인들이 하는 게 보수 결정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이런 거 했다. 소송도 하고 경매도 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간략하게 한 내용을 추려서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 관제인이 어떤 걸 했는지를 기록을 안 들춰봐도 요것만 딱 보고 알 수 있겠죠.
그걸 토대로 고생 좀 했겠다 그러면 보수를 좀 많이 주고요. 뭐 평범하다 그러면 그냥 규정대로 주죠. 최후 보수 지급 결정을 합니다. 9월 5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나온 걸 토대로 이제 관제인은 관제인 보수,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이게 대표적인 재단 채권 4인방이죠. 그거를 승인 신청을 합니다. 물론 뭐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이 없으면 관제인 보수만 재단 채권으로 승인 받죠. 그래서 그 승인 받은 돈을 또 임치금 계좌에서 반환 받으려면 임치금 반환 신청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관제인 보수 띄고 나머지 돈으로 최후 배당 허가표까지 다 짜서 한 큐에 9월 9일 날 이거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모든 게 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면 여기서 악의가 안 맞죠.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렇죠? 이게 그런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이걸 짜다 보면 뭔가 잘못된 게 시정이 되는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제인 배당 공고를 내죠. 이건 법원에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제외 기간 공고를 하고요. 2주 정도 줍니다. 2주인가요? 3주 줍니다. 2주. 그 다음에 이제 10월 14일부터 임치금 반환 계좌 해지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날 배당을 하는 얘기예요. 실제 돈을 채권자들한테 송금해주는 날입니다. 허가 신청하고 그날 바로 해요.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서가 나오고 그날 하죠. 허가서가 나오고 이제 그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제인별로 직원이 이제 날짜를 잡아서 송금 입금 전표 같은 것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14일부터 적당한 날에 우리 이거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월 한 20일 정도의 D-Day를 잡아서 이제 그날 모든 걸 다 마무리하죠.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월 28일 날 한 것 같아요. 보통 돈 싸주는 날 바로 계산 보고 하거든요. 계산 보고 합니다. 그날 오자마자. 돈 싸주는 날 계산 보고를 합니다. 계산 보고 하고요. 배당 결과를 입력을 하고 관제인 보고서 이거는 이제 7회차지만 사실상 최후 보고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은 11월 12일 날 파산 종결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바로 면책 허가 결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이거는 23년 5월 19일부터 해 넘겨서 24년 11월 12일이니까 장장 6, 7, 8, 9, 10, 11 12개월에서 18개월 걸렸습니다. 18개월.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반 정도 걸린 이유는 그 화해 대금을 마련하는데 채무자가 좀 고생을 했죠. 1년 정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관제인 재량입니다. 그 편파 변제 예를 들어서 이게 보험 해약 환급 형태로 한 1,000만 원 있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차량이 한 4,500대고 보험 해약 환급이 5,600대요. 그럼 1,000 한 2, 300대죠. 이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환가를 했냐면 특정 기간 동안에 1,500 정도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편파 변제로 아니면 혹은 증여로 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이제 편입한 겁니다. 원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한 1,200, 300이면 넘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편파 변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 얘기죠. 그래서 간혹 관제인에 따라서는 이것도 1,400배니 아니라 압류 금지 범위 내에. 근데 이 압류 금지 면제 재산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죠. 편파 변제는 이거는 채권자 평등을 위한 되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편파 변제나 부인권 행사 대상은 소액이라도 관제인에 따라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1,200배니 안 되는데 왜 환가를 하냐? 잘못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재산을 소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금 한 2, 300 있고 보험회학금 한 4, 500 있고 중고자동차 한 10년 지난 거 한 5, 600 있어요. 다 긁어 모으니까 한 1,400, 500대. 근데 관제인 입장에서는 총액은 1,400이지만 그럼 그거를 다 일일이 환가를 하면은 채무자는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탈탈 털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지양하자. 그럴 땐 그거는 다 포기해라.
환가를 포기하고, 근데 이거는 단일 재산, 원래 채무자의 돈이었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편파 변제하거나 아니면 뭐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 그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죠. 그리고 부인 대상 행위죠. 취지가 다릅니다. 생활에 안정하고, 근데 물론 이거를 또 환가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1,000만 원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한 건 나오죠. 아무튼 취지는 다르다. 그래서 소액 환가를 하는 경우는 왜 소액 환가를 할까? 그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좀 잠탈을 하면 소액이라도 환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